자,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실제 적용과 추진 성과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린과 디지털 산업 육성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손인환 하나솔루션 수소개발사업팀장 상무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손인환 상무님은 하나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온 하나솔루션에서 연구기획팀장을 거쳐서 미래기술연구센터장과 수전의 기술개발팀장을 맡고 있으십니다. 현재는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소에너지와 관련해 수소개발사업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솔루션의 수소 관련된 사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손인환입니다. 지금 이제 10시 조금 넘어서부터 장기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제가 마지막 순서에 와서 조금 이제 약간 지치시기도 했을 텐데 중간중간 대부분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재미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전체 재생에너지 사업하고 그 다음에 수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어떤 배경, 그 다음에 국내외 수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수소 사업 밸류 체인과 저희 하나 그룹이 갖고 있는 역량, 그리고 향후에 이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갈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 틀 안에서 보면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뭔가 이렇게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요. 또 그걸 또 개선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특히나 이제 인간의 힘이 이제 자연에 미치는 힘이 점차로 이제 강화가 되고 강력해지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갈 때에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도 문제들이 좀 심각해지는 면이 있어서 기존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국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K 방역 같이 코비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것은 국가적인 어떤 힘만 가지고도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이제 수소 경제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힘을 같이 모아서 협력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의 그림을 이제 처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 그림은 전체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입니다. 밑에 부분 보시면 까만색은 이제 석탄이고요. 그 다음 위쪽에 가스, 그 다음에 오일, 그 다음에 핵연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수력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솔라하고 그 다음에 풍력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빨간 선 보시면 빨간 선이 이제 2020년 기준이고요. 그 옆에 있는 이제 하얀 선은 이 자료가 만들어진 2018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내 같은 경우 2019년에 국내 총 발전 설비의 용량을 보면은 한 125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한 16기가와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의 용량만 보면 대략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12.6%, 한 13% 정도에 벌써 와 있는 상황인데 실제 발전량을 보면은 2019년 기준으로 연간 563테라와트가 생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에서는 36테라와트가 나와서 실제로는 발전 용량은 13%에 가까워져 있지만 실제 재생에너지에서 발생되는 전력 발생 양은 약 36테라와트라서 한 6%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수력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량이 있으니까 발전량이 변하게 되지만
당연히 이 재생에너지들의 특징이긴 하지만 이 솔라나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에는 빛이 비치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거나 할 때만 전기가 나오는 거죠.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 그림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 덕 커브, 그러니까 오리 커브인데요. 이쪽이 이제 머리 부분이 되고 이쪽이 배 부분이 되고 이제 꼬리 부분이 되는 거죠. 밑에는 이제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게 밤 12시고요. 요쯤 되면 이제 9시쯤 되고 이제 해가 지는 6시쯤이 되는 겁니다. 시점을 이제 여기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그 전력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매년 3월 31일 날이 되면 하루의 전력 사용량과 수요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이 그림이 나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선은 총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고 시간별로 사용하는 양이죠. 근데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2012년부터 20년까지 데이터를 봤더니 12년에는 거의 플랫한 형태였는데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 잔뜩 들어오니까 여기는 이제 태양광만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햇빛이 들어오니까 총 수요는 일단 이런 선이었을 텐데 거기에서 태양광이 들어오는 전력량을 빼본 겁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즉 해가 지나면서 점점 더 태양광이 발전된 양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어떠한 그 시사점이 있는 거냐면요. 낮에 태양광 발전이 많다. 근데 밤에는 당연히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태양광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이 이제 나오고 있을 때 그러면 이 밤중에는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태양광이 당연히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바람이 안 불거나 뭐 이럴 때에는 기존의 발전소, 즉 화력 발전소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즉 이 낮에 이 전기가 필요할 때 태양광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뭐 화력이든 원자력이든 이런 애들은 못 돌아가는 거죠. 설비는 있지만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정해져 있고 태양광은 나오고 있고 그러면 태양광을 받아 써야 하니까 기존에 있는 설비들이 가동률이 줄어드는 거죠. 즉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낮에는 또는 풍력이 잔뜩 돌아갈 때에는 잉여전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잉여전기를 내가 담아서 쓸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안 돌리고 끌 거냐의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발전량의 한 40% 정도가 재생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는 잉여 전기에 대한 문제가 이미 이제 심각해져 있는 거고 뭐 이런 현상들이 미국의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뭐 그다음에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국가들이 그런 잉여 전기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보다 한 10년, 15년 먼저 시작을 했던 거죠. 오른쪽에 이제 그 장표를 보시면 이제 결국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대의 명분은 CO2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화석 연료로부터 좀 독립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거죠. 뭐 깨끗한 공기, 뭐 깨끗한 물 이런 걸 쓰고 싶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것들처럼 원래 기본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의 화력이나 원자력보다 좀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단가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열심히 이제 대량 생산 체제에 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해봤더니 이제 이런 잉여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럼 이런 남는 전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단순히 그냥 남아서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 남는 전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전기 때문에 그리드, 즉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전력망, 그러니까 발전소와 우리 수요자까지 또는 뭐 산업체까지 연결해 놓은 그런 망을 저희가 이제 그리드라고 부르는데 이 그리드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그리드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한다. 전기가 모자라도 블랙아웃이 되지만 전기가 왕창 나와도 블랙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려고 하는 뭐 전력거래소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들도 하고 이걸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그리드 쪽에 있는 이런 파워 플럭추에이션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누군가 좀 잉여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 하나가 있고 이런 온그리드가 아니고 오프그리드, 즉 전력망에 실기 전에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전기를 담아가지고 또는 그 전기를 활용해서 어떤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니 온그리드 부분과 오프그리드 부분 양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게 이제 수소 사업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기라는 게 나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담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 뭐 양수 발전이라고 해서 이제 수력 발전소에 물이 잔뜩 있으면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흘러가야 되는데 이거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 가지고 물을 담아놨다가 밤중에 이제 심야 전기가 싸니까 담아놨다가 이거를 낮에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 이거를 쏟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양수 발전이라는 게 참 좋긴 하지만 이 환경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많은 양의 물을 어딘가 담아놔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수지도 그렇고 뭐 댐도 그렇고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또 뭐 수몰도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사실 양수 발전에는 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죠.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에다가 충방전이 가능하니까 전기를 받아가지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담아가지고 많을 땐 담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급하게 쓸 때가 있다고 그러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빼가지고 전기를 쓰면 좋은데 이게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문제가 있는 게 얘가 가격이 되게 비싸다는 거죠. 리튬이온 배터리가 너무 가격이 비싸서 메가와트 정도 수준까지는 어떻게 뭐 한 10메가, 20메가와트 정도는 어떻게 담아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테라와트급 막 이렇게 된다고 할 때에는 이거를 깔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돈도 문제이고 ESS에 저장하는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살짝 까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막 빌딩이 서야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니까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용량의 전기를 저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대용량의 전기를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수소 같은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다른 방법들도 좀 있습니다. 뭐 초전도를 사용한다든지 뭐 아니면 컨덴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몰튼 솔트라고 불리우는 열 저장 장치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리튬 이온 배터리 이후에 그 대용량으로 갈 때는 일단 수소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런 뭐 장치들을 사용해서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나오면 뭐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받았다가 이렇게 돌려 쓰는 경우가 되겠고요. 수전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에너지를 공급받아 가지고 전기를 받아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한쪽에서는 수소가 한쪽에서는 산소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연의 친화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전의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수소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부하 변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에너지를 전기 분해 기술을 통해서 그린 하이드로진,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녹색 수소라고 불리우는 거죠. 이걸 통해서 파워, 모빌리티, 가스, 케미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파워는 전기를 담았다 바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모빌리티는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나 자동차, 승용차, 뭐 기차 같은 그런 움직이는 그 저희 운송 수단에 사용될 수 있는 거고, 가스는 이제 열원으로 태워서 수소가 잘 타니까 열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원료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림을 잠깐만 좀 더 보시면 이제 전기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수전의 설비를 둡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수소와 산소가 나오죠. 그러면 그 수소를 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저장해 두기도 하고 또는 그 공기 중에 있는 CO2 즉 이산화탄소를 저희가 캡처해가지고 그거를 C하고 그다음 저희가 만든 수소가 있으니까 C와 H를 두 개를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키면 저희가 얘기하는 뭐 석유화학 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간단한 물질이 이제 메탄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걸 활용해서 메탄올이라든지 에탄올 또는 에탄이나 프로필렌 같이 석유화학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본 물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나 이런데 그 기존에 있는 우리 이제 뭐 천연가스망이라든가 이런 연결해서 수소를 일부 첨가해가지고 여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현재 가장 수소를 빨리 그리고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그 운송기관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현재로서는 유망하고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저희 수소 사업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보다 한 10년, 15년 먼저 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글로벌하게 이렇게 보시면 주로 이제 제가 이제 빨간색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나라들이 빨리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밑에 있는 숫자들이 이제 수소 전해조의 이제 용량을 얘기하는데요.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호주나 프랑스나 같은 이런 경우에는 100메가와트급 설비들을 현재 깔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죠. 저희 나라는 어떻게 보면 단계가 랩 단계가 있고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실증 단계가 있습니다. 한 1메가와트나 2메가와트 정도급 해가지고 한 2메가와트급 정도 되면 하루에 한 600kg에서 설비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1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승용차가 한 대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아마 한 500kg 정도 간다고 치면 한 5kg, 5kg 정도, 5kg 정도 담을 수 있는데요. 한 1톤 정도로 하면 한 20대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런 실증 단계를 지나서 소규모 상업화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상업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독일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이제 실증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소규모 상업화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글로벌 수소 시장 전망은 매우 낙관적으로 현재 봐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수소를 가지고 가는 산업 수소 시장은 이미 성숙이 돼 있어서 기껏해 한 1% 성장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수준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발전하는 이런 쪽에 이제 신규 수소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수소 시장이 그 생산 쪽으로 성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것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소를 사용해 줄 수 있는 수요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수요 시장 관련돼서 이제 국가별로 이제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앞쪽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수소차의 보급과 운영에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빠르게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기존에 있는 뭐 디젤을 쓴다든지 아니면 휘발유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보다 굉장히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수소 자동차하고 전기 자동차가 아마 경쟁을 하면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25년까지 수소차를 한 10만 대, 그 다음에 충전소는 310개 정도 보급하고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많이 깔려 있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차와 충전소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70억 유로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30년까지 한 5기가와트, 그 다음에 2040년까지는 10기가와트의 수준의 설비를 깔겠다고 지금 공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본은 예상외로 저희보다 조금 느립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나 그 수소 충전소에 관련돼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수소 공급을 본인들이 생산하지 않고 외부에서 특히 이제 호주나 이런 데에서 값싼 수소를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게 주로 그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내부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 좀 대변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숫자들도 많고 글자들도 많아서 조금 지루해 보이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이제 수소 경제 동향을 잠깐 보면 결국은 그 정부의 지원 및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반 전에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건비나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대비해서 생산량이 작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이 올라갈 때 동안 그 국가가 많은 도움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도 같이 협업을 좀 해야 하는데요. 글로벌 수소 경제 중에 이제 생산 쪽으로 보면 2026년이 되면 약 2천억 달러 시장이 될 거로 보고요. 그 CAGR 같은 경우 즉 경제 성장률을 보면 8%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장 쪽도 보면 이제 주로 그 기존의 부생 수소를 이용했던 거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그린 수소 쪽이 발전할 거기 때문에 약 10억 달러 시장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활용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 승용차나 뭐 지게차나 트럭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에 관련된 쪽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을 통해서 이제 운반되는 경우는 이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뭐 호주나 아니면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좀 생산량이 많아져가지고 그 물동량이 좀 움직일 것 같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그 수소 운반 그 선박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 상업화에 가까이 가 있는 거는 안타깝게도 일본이 먼저 한 8,000톤급 배가 처음으로 이제 진수가 되어 있고요. 아직 상업화는 되지 않았지만 진수 이후에 이제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끝내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시범 운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진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개발이 상당히 현대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인프라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의 그 수소 용도가 있었지만 그 중에 자동차 같은 경우만 만약에 따져본다고 하면 수소가 생산된 이후에 수소 자동차가 만약에 붙으려고 하면 수소 충전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까지 수소를 운반해 줄 수 있는 운반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산업체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과의 그 중간 단계 초기에는 아마 수소 튜브 트레일러가 있는데요. 이게 운반량이 이렇게 수백 킬로 단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액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스망을 만든다든지 할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국가가 또는 이제 대기업이 많이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잠깐 보시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R&D 쪽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수소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너무 넓은 그 지역을 커버를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뭐 캘리포니아 같은데 태양광이 많다거나 하는 그런 곳에서는 빠르게 진행되는데 전국적인 그 규모에 볼 때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더 유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아무래도 오랜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2030년까지 40기가와트 수전해를 깐다는 그런 큰 폭의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수소 사업에 관련돼서 또 하나 이제 큰 보폭을 보이는 데가 이제 호주입니다. 호주는 이제 땅덩어리가 되게 넓고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가 굉장히 예를 들어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해서 값싼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뭐 아시아 쪽이라든지 뭐 유럽 쪽이라든지 보내 가지고 산업을 크게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수소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수소 생산에 관련돼서 사업 현황 로드맵을 보면 일단 현재 수준으로 보면 수소가 수소 충전소를 혹시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속도로 타다가 이제 뭐 안성 휴게소나 이런 휴게소를 한번 가시게 되면 수소 충전소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가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충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이제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한 8,800원 사이에서 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를 현재 그 가격으로 받아도 뭐 수소차를 모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값싸게 사용할 수 있지만 좀 더 많은 저변을 넓히려고 한다 그러면 수소 가격이 뭐 4,000원, 3,000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계획들을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소차나 아니면 수소를 운반하는 차량의 운송비를 보면 현재 보면 킬로그램당 100만 원의 수준인데 이런 것들도 반값으로 떨어뜨리고 용기도 지금은 이제 수소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 가지고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다루기도 되게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 소재, 탄소와 폴리머를 이용한 복합 소재로 바꿔서 전체적으로 가격도 낮추고 예를 들어서
운반하거나 이럴 때 취급도 용이하는 방법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기술적인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전해 기술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EC라고 불리우는 알칼라인 수소 전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PEM이라고 하는 양이온 분리막 전해조가 있고, 그 다음에 AEM이라고 불리우는 음이온 분리막 전해조가 있고, 그 다음에 SOEC라고 불리우는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분리막 전해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는 이제 AC라고 불리우는 고전적인 그런 방법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효율이 좀 높아지는 PEM이나 아니면 AEM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찾아보시면은 쉽게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요게 조금 핵심인데요.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수소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크게 보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정책인 거죠. 정부의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신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력값을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수소까지 만드는데 아까 보셨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8,000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8,000원보다 더 싸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같이 이제 기업체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의 투자비를 낮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수소를 최종 소비처까지 옮겨가서 사용할 때 들어가는 인프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소 자동차가 예를 들어 개인한테 판매될 때 가격대가 낮아져야 되는 부분, 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고 하면 수소 경제가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근간이 될 겁니다. 다만 밑에 잠깐 써 있긴 하지만 이 기존 사업자라는 것은 그 전기를 공급하시는 분, 그 다음에 수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소를 이송해서 운반하는 사람들과 수소 자동차를 만드는 분들 간에 이해 타산이 초기에는 되게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서 협심을 해야 그 문제를 결국 풀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오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뭐 정부가 혼자서 끌고 간다, 아니 기업체가 막 투자비 혼자 낮췄다, 뭐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3개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솔루션을 찾아보면 분명히 답이 있을 수 있는데, 중간쯤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그분들 만나보면 거기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3개의 주체가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데 예상외로 답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초기에는 좀 힘들어 하겠지만 또 뭉쳐서 또 그 문제를 또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또 의지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 부분, 기술 혁신 부분, 수요 확대, 이렇게 3개의 큰 축으로 저희가 나중에 수소 사업에 관련돼서 오히려 저희가 10년, 15년 뒤졌지만 전체 사업 부분에서는 이거를 끌고 나갈 때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1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이 3개의 주축이 어떻게 협심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장표가 남아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수소 밸류 체인, 뭐 벌써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재생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를 생산하게 되고 이송하고 활용하고, 이게 좀 더 발전이 되면 수소 도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밸류 체인이 되겠는데요. 저희 그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이제 하나솔루션 내 큐셀 부문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수전의 기술과 장비에 관련돼서는 저희 하나솔루션 케미칼 부분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첨단 소재 부분에서는 수소 저장 용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파워 시스템에서는 수소를 압축하고 이송하는 것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한화에너지는
재생에너지를 평탄하게 만들어가지고 수소 생산하는 설비가 그걸 잘 받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전 그 밸류 체인에 대해서 저희가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잠깐 설명 하나만 드리면 이제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한번 보실 때 이해가 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 다음에 청록 수소, 그린 수소, 수소 종류가 4가지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소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혹시 기사나 다른 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이런 부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레이 수소는 색깔이 까맣죠. 그렇다 보니까 까만 해에서 나오는 거죠. 석탄이나 아니면 석유 같은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탄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어쩔 수 없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약간 친환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레이 수소라고 부릅니다. 밑에 있는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보다 조금 나은 건데요. 뭐냐면 생산은 똑같이 하는데 이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그런 공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걸 저희가 블루 수소라고 부릅니다. 블루라고 해서 완전히 다 탄소가 없는 건 아니고요. 청록 수소는 최근에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블루 수소하고 청록 수소의 차이는 그 블루 수소는 카본을 캡처해가지고 좀 묻거나 뭐 어디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 청록 수소는 이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나오지 않고 가루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기종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블루 수소보다는 좀 더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이 가루로 나오는 탄소를 뭐 예를 들어 타이어라든지 이렇게 뭐 액티베이티드 카본이라든지 뭐 이런 활성탄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돼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친환경적이다라고 봐서 좀 더 블루 수소보다 좀 더 좋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린 수소는 이제 탄소가 하나도 없죠. 왜냐면 물만 가지고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와 산소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요 청록 수소와 그린 수소가 친환경적인 수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그 저희 하나그룹에서 이제 그 업무를 하는 그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이제 국내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실증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상업화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완성이 되면 바로 이걸 들고 대규모 상업 그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국내가 먼저 끝나고 나면 이제 해외 수소 사업 관련해서 이제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먼저 가고 있는 EU 쪽으로 그리고 저희가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쪽으로 먼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소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 그래도 수소가 워낙 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업무 스케줄을 통해서 저희가 수소에 관련돼서는 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수소를 사용하는 데까지 전 주기에서 역량을 갖춰서 1등 기업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